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조던 피터슨의 신과 권위의 위계 강의록입니다. 이 밀도 높은 자료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방대한 강의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도덕, 사회 구조 같은 이런 거대한 개념들이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생물학적 본능이랑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그 지점 같아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신화라는 게. 근데 이걸 현대 신경과학이나 진화 생물학 같은 최신 도구로 해부를 한다는 점이죠. 뭐랄까, 고고학자가 최첨단 스캐너로 고대 유물을 분석하는 것 같달까요? 그래도 그 첫 번째 분석 대상이 바로 신이라는 개념, 그 자체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료에서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선엄적 구조에 대한 은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엄적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려면 눈이라는 물리적인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쏟아지는 감각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려면 우리 정신 안에 이미 내장된 어떤 뭐랄까 운영체제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아,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철학자 칸트가 했던 주장이랑 정확히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장된 그 틀을 통해서 본다. 아,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생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틀이 내장되어 있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의외의 분야에서 나와요. 바로 1960년대 인공지능 개발 초기에 그 대실패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AI 실패 사례요? 네. 당시 과학자들이 로봇한테 카메라를 달아주고 시각 데이터만 막 입력하면 로봇이 스스로 세상을 인식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혹시 데이터가 부족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요. 데이터는 차고 넘쳤습니다. 문제는 인식이라는 행위 자체가요. 단순히 픽셀 값을 읽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어요. 인식이라는 건 몸을 가진 행위자가 세상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그 패턴을 자기 행동 패턴에 대입하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자를 볼 때 다리가 4개고 등받이가 있네? 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하고 추론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앉을 것으로 바로 보이죠? 맞아요. 그냥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인식하죠. 우리 몸이 앉는다는 행위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AI가 실패한 건 몸이 없어서 세상의 사물들이란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지, 이걸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목수가 망치를 보면 못 박는 데 쓰는 거라고 보고 예술가는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보는 것처럼요. 우리의 목적이나 신체 구조가 인식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그 유용성의 구조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고대인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게 뭐냐? 바로 그 수십억 년 진화의 산물인 우리 안의 의식의 작동 원리, 즉 세상을 의미 있는 걸로 보게 해주는 그 근본적인 틀,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내면에 세상을 인식하는 선언적인 틀이 있다는 건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는 그 위계라는 것도 그런 깊은 생물학적 뿌리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계 질서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좀 부당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도발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위계 질서가 인류 역사보다 심지어는 지구상의 나무보다도 더 오래된 생명의 근본적인 현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무려 3억 5천만 년 전에 우리랑 진화적으로 갈라선 랍스터에게서 찾습니다. 네, 랍스터요? 네, 랍스터입니다. 아니 갑자기 랍스터라니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인데요? 랍스터들은요, 끊임없이 서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긴 랍스터는 몸을 쭉 펴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걷죠. 반면에 패배한 녀석은 몸을 웅크리고 숨어버려요. 이때 이 녀석들 뇌 신경망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승자의 뇌에서는 세로토닌 수치가 급증하고 패자는 급감합니다. 세로토닌이라면 그거 혹시 인견의 항우울제랑 관련된
바로 그 물질 아닌가요? 맞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싸움에서 져서 완전히 위축된 랍스터한테 인간의 항우울제, 그러니까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를 투여하면요. 네. 이 녀석이 다시 몸을 펴고 싸울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와, 3억 5천만 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신경회로가 사실상 똑같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제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망치고 느끼는 그 위축감이나 뭐 SNS에서 남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우울감 있잖아요. 네네. 그게 본질적으로는 서열 싸움에서 진 랍스터가 느끼는 신경화학적 상태랑 같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요.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계가 단순히 힘의 논리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영장류학자 프랜스트 바레의 연구를 보면 침팬지 무리에서 순전히 폭력과 공포로 군림하는 알파 메일, 그러니까 폭군은요, 결국 다른 수컷들의 연합 공격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는 것도 결국엔 다 계산된 정치적 행위일 뿐 진정한 의미의 도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순수한 이타심이냐 아니면 고도의 전략이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죠. 근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도덕적 행동의 뿌리가 훨씬 더 깊다는 걸 보여주는 쥐 실험을 소개합니다. 쥐 실험이요? 네, 어린 수컷 쥐들이 레슬링 같은 놀이를 하면서 사회성을 배우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발견돼요. 규칙이요? 쥐들 놀이에 무슨 규칙이 있죠? 만약에 몸집이 더 큰 쥐가 작은 쥐를 상대로 그냥 100% 이기기만 하면요. 작은 쥐는 다시는 그 쥐랑 놀려고 하질 않아요. 놀이가 계속되려면 큰 쥐가 대략 7대 3의 비율로,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일부러 져주면서 작은 쥐도 이길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30%요? 아니 무슨 통계라도 있나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결과입니다. 그 공정한 비율이 깨지면 놀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가 그냥 붕괴되는 거죠. 와, 이건 공정성이라는 도덕적 감각이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어쩌면 포유류의 뇌에 깊이 각인된 협력을 위한 진화적 본능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지적하신 그 고도의 전략이 바로 도덕의 기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랍스터의 세로토닌에서 지위의 생물학적 현실을 보고 쥐의 놀이에서 공정성이라는 도덕의 씨앗을 발견했네요. 그럼 이런 깊고 원초적인 현실들이 인간의 문화, 그러니까 뭐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용을 무찌르는 영웅이라는 전 세계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형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심오한 심리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은 미지의 영역, the unknown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미지의 영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용의 형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뱀의 몸, 독수리의 발톱, 사자의 얼굴을 가졌죠. 즉, 땅에서 기고 하늘에서 덮치고 어둠 속에서 습격하는 인류의 원초적 포식자들의 총집합체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보인 보물과 새로운 가능성인 처녀가 숨겨진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는 거네요. 네. 성조지가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구조인 거군요. 혼돈과 용감하게 마주해서 가치 있는 걸 구해내는 것. 그게 바로 영웅적 행동의 본질이다. 이런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생이란 단 한 번 용을 물리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메타게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인생은 단판 승부의 게임이 아니라 여러 게임이 연속되는 게임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메타게임. 하나의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상위의 게임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당장 계약 하나 따내려고 고객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단기적인 게임에선 승리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평판이 무너져서 앞으로 아무도 저랑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다면 비즈니스라는 더 큰 메타게임에서는 완전히 패배하는 셈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오늘의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일의 게임에도 계속해서 초대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은 뭘까요?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아서 더 많은 게임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랍스터와 쥐의 세계에서 봤던 그 유능함과 공정함이 인간 사회의 진실성이라는 최고의 가치로 발전하는 순간이죠. 그러고도 아까 그 침팬지 폭군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힘으로 단기적인 게임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리의 신뢰를 잃고 메타게임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거군요. 이게 바로 피터슨이 말하는 자신의 그림자, 그러니까 파괴적인 충동을 통합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했을 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완벽한 연결입니다. 그림자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파괴적이고 혼돈스러운 본능, 즉 내면의 용입니다. 영웅이란 그 용을 완전히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용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주해서 그 힘을 통제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쓰는 사람이죠. 폭군 침팬지는 자기 그림자한테 잡아먹힌 경우고 상호 호혜적인 리더는 자기 그림자를 길들여서 무리를 이끄는 힘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신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사실은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에 대한 은유일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네, 그랬죠. 랍스터와 쥐를 통해 사회적 위계와 도덕성의 생물학적 뿌리를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초적 현실이 용을 무찌르는 영웅이라는 신화적 이야기로 상징화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준다는 것까지. 진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게임에서 그리고 그 너머의 메타게임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당신은 당신 안의 혼돈, 즉 미지의 영역과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외면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용감하게 맞서서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것인가?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자료가 남기는 가장 강력한 생각거리를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그림자와의 조우다. 이 말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